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다음 주는 없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10주째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하고 나면은 꼭 뭐가 터지네요. 그죠? 지난주에 이광이라고 하는 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열심히 강조를 했더니 우리나라 군인 하나가 그것도 별 4개짜리가 참 군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죠?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무가 겸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육고라고 하는 신하가 하루는 유방에게 황제가 됐죠. 저 유방에게 폐하 책 좀 읽으셔. 그랬더니 유방이 야 임마 나는 말 위에서 세자의 검을 차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마상득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책이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육고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상치지라고 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자고로 나라라는 게 문무가 양기둥이 함께 받쳐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데 리더가 문에 대한 의식이 개념이 없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항우가 실패하고 자기가 성공한 원인에 대해서 과거사를 쭉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이 끝날 때마다 한 편이 정리가 될 때마다 전부 다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사마천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이 건달 출신의 이 황제가 봉기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단 7년 만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이 건달이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문화 쪽으로 정리를 해내므로써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200년 넘게 갈 수 있게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놓은 그런 리더거든요. 그래서 문무라고 하는 두 기둥은 인간 삶에 있어서도 저같이 공부하는 문만 하는 사람도 무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한다든지 체력을 단련을 해서 그 무가 병들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자칫 잘못하면은 문에만 머리를 쳐박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지도 않고 오로지 책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만 가지고 여기에 파묻혀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잘못 읽거나 또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지식인들이 보면은 권력을 탐하거나 또 권력자한테 아부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죠? 지금 원자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교수도 예, 어디 무슨 인재 영입이라고 발탁됐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식인이 됐든 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됐든 문을 담당하는 군인이 됐든 간에 참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의 인품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열심히 강조하고 해놨더니 그런 군인이 나오기는커녕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모아놨는데 부끄러움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언 명부도 제가 조금 더 찾아가지고 수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원고가 돼서 만약에 책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대목을 아마 부록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까지 저희는
9주 동안 3주는 최고 통치자들, 제왕들 세 사람의 리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받고, 그 다음에 6주까지, 6번째까지는 정치가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받고, 지난주까지는 군인들, 무장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9주 강의가 끝났고, 오늘하고 다다음 주죠, 그죠? 다다음 주는 10강, 11강은 상인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마 저희들이 12월 3일 될 겁니다. 그죠? 또 한 주 건너뛰니까 12월 3일 날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지식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사기에 인용되어 있는 사마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명언 명구들을 소개를 함으로써 이 지식인이, 이 역사가가 한 시대를 어떻게 통찰했고, 또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틀어서 관통을 하면서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거듭 놀라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2100년 전의 역사가가 3000년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통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2100년이 지난 이후에 저 같은 사람이 그 키워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잡아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통찰력에 대해서는 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마천 사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책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가 됐든 간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그 안에서 뭔가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큰 노하우, 뭐라 그러죠? 큰 보물창고와 같은, 뭔가 파내도 끝이 없는 그런 광산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인들한테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사실은 법녀나 자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 자체에 있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책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생애를 기록하는 사마천의 그 기록 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요소를 잡아낸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값진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녀라고 하는 인물의 삼취삼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취삼산은 3번 모아서 3번 흩었다라는 뜻이죠. 산자는 이제 뿌린다, 흩는다라는 뜻이죠.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3번 재산을 억만금을 모아서 3번 다 재산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를 삼취삼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몇 년 전에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막걸리 사업하는 회장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오를 하나 짓고 싶다고 그래서 취산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하시길래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대신 이 글자를 쓰시게 되면 한 글자에 1000,000원씩입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돈을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취산이라고 써가면 뭐 꼭 술 취한 사람이 무슨 뭐 취할 치자 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왜? 당신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취삼산을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상인들이나 사업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것은 화신열전을 통해서입니다. 화신열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각자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임금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봉이라고 합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겁니다. 소자는 바탕 소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봉자는 땅을 봉하다라고 해서
재산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땅도 없고 벼슬도 없는, 하지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를 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봉가라고 합니다. 사마천은 유명한 소봉론입니다. 우리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의 제왕이 가장 가깝습니다. 관 쓰지 않은 제왕이죠. 관이 없는 제왕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천이 화신절전에서는 상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왕처럼 살았던 상인들을 소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정사를 남긴 방고의 한서부터는 이 화신열전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게 점잖은 학자가 돈 이야기했다고, 권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익 이야기했다고, 돈 이야기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금나라 때 왕약허 같은 학자는 이것 때문에 사마천을 죽여도 시원찮다 라고 그건을 퍼부은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천이 화신열전을 남긴 이유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궁영을 자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가지고 이 기록을 남겼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비열한 천박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얼핏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사마천이 속전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른 부분, 그게 원한이 맺힐 수가 있죠.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이 화신열전 말고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열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객에 관한 열전도 있죠. 뭐 유협에 관한 열전도 있죠. 그 다음에 코미디안에 관한 열전도 있죠. 점쟁에 관한. 그럼 이게 모든 걸 전부 다 그렇게 갖다 껴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나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마천이 화신열전을 남긴 것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역사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역사에서 거상들이 나타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개혁의 시대고 변혁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남다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이 전부 다 대량의 물자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많은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농기구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철제 농기구 같은 것을 대량 생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근대사의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은 비슷한 시기가 사실은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상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상들을 사마천이 주요한 거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밖에 자기 당대까지 많은 상인들의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경제가 사회생활이나 그 다음에 국가나 개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이 기록에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대단히 귀중한 기록입니다. 특히 이 기록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계돼가지고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굉장히 관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관념론적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이 자식한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결코. 라고 하는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 핵심 포인트를 남겼죠. 그죠? 두 번째, 세가의 첫 번째 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기에는 봉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체제가 있는데, 표는 연표죠. 그죠? 사람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는 국가의 문물, 제도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기나 세가나 열전은 전부 다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기는 비록 왕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왕조 내에 전부 다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 본기의 첫 번째 기록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강조하는 요순의 선양을 기록을 했죠. 세가의 첫 번째 기록인 오태백 세가도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태백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주문왕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동생에게 양보하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이. 그 다음에 열전의 첫 번째 기록은 백의열전이죠. 백의열전도 백의하고 숙제라고 하는 형제가 임금 자리를 서로 미루고 수양산에 숨어가지고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심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화신열전은 사기 130건 가운데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됩니다. 129거든요. 130은 태사공 자서라고 해서 사마천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집안 이야기고 내가 사기 130권을 어떤 취지로 쓰게 되는가라고 하는 서문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서문을 제왕들의 기록엔 오제본기 앞에다가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권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를 완역을 하면서 번기 제일 1권을 번역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권인 태사공 자서를 제일 앞으로 빼돌렸습니다. 저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꿈속에 들어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열심히 꿈을 꾸려고 애를 써도 꿈이 안 나타나셔가지고 허락을 못 맡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보낸 보이만서라고 하는 굉장히 사마천 삶을 생애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보이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제일 앞에 서문처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사공 자서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제본기가 시작됩니다. 저자 허락도 안 맡은 데다가 제가 순서를 함부로 막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책이 나오고 나면 분명히 누가 뭐라 그럴 거다 이거. 네 마음대로 막 책의 순서를 바꾸냐 막. 근데 그 책이 본기 1권이 나온 지가 지금 한 8년쯤 됐는데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책이 안 팔려서 그런데. 그게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 됐으면 분명히 누가 가서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죠? 농담이고요. 독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한 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사공 자서를 읽게 되면은 사마천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오제본기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취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문이거든요. 이게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사마천이 제왕기록 앞에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뒤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129.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모두가 다 관념론적인 양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권이. 그런데 제일 마지막 권인 129권은 철저하게 유물론으로 끝납니다. 그죠? 이건 유물론이죠.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건 전부 다 정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돈 버는 이야기죠. 이게 사마천의 배치가, 순서 배치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신경을 쓴 만큼 2000년 동안 저주받은 걸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립니다. 죽여도 시원찮다라고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리고 근대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침략을 받으면서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변법 운동을 하거나 근대화 운동을 할 때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학자들이. 화신열전.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이게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미 얘기해 놓으셨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나온 이야기는 화신열전 읽지 않고는 자기 읽었다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된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 화신열전에 곳곳에 사마천이 상인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대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 키워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추지를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있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이. 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는 경제적인 여유에서 생겨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예는 폐기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지갑에 두둑하면은 자금이 친구들을 만나도 그죠? 여유가 생기고 얘를 채리죠, 그죠? 그리고 야 오늘 내가 친구들한테 술도 한잔 사고 밥도 사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군자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모호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글도 좀 읽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유해지면 덕을 즐겨 행하고 소인은 힘을 휘두르란다. 그죠? 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또 권력도 있고 하는 그런 군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덕을 베푸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소인들은 돈이 많으면 휘두르려고 하는데 힘을 휘두르려고 하죠, 그죠? 뭐 가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차를 외제차를 탄다든지 그죠? 집을 큰 평수를 산다든지 호화롭게 뭘 꾸민다든지 이제 외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힘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걸로 자기를 불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SNS를 하다가 페이북에서 잠깐 미국인가 어디 외국에서 유명한 모델이 토크쇼를 하는 걸 봤는데 이 사회자가 이 모델한테 왜 당신은 유명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의 뭐 예외 없이 하고 있는 타투를 왜 안 하냐, 문신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모델이 남긴 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진짜 명언이죠. 벤츄리에 스티커 붙이는 거 봤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벤츄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수제 자동차거든요. 손으로 만든 자동차인데 뭐 보통 가격이 한 3억쯤 합니다. 그 벤츄리에다가 무슨 뭐 스티커, 광고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거 봐요. 이게 이제 자존심이 이제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아이고, 내 몸이 내가 벤츄리인데, 내가 저 명품인데, 여기다가 뭘 거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 타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머쓱하게 만드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우리 아들도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계연이라고 하는 이제 뭐 화신열차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입니다. 계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이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계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물건값이 오르면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팔고 값이 떨어지면 보석을 얻듯이 사들였다. 저는 화신열차를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전율이 막 왔어요. 살이 막 떨렸습니다. 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 정도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 물건값이 오르면 쓰레기를 내다 팔고 물건값이 떨어지면 보석을 얻듯이 귀하게 사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적어도 일반 서민들의 물가를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사업가라면 물건값이 오르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생리잖아요, 그죠? 보통 사업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빨리 팔아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팔아라는 얘기하니까 아끼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값이 떨어지면 사실은 똥값이죠. 저게 쓰레기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얼른 사들여가지고 물건값을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보석을 사들이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게 상도라는 겁니다. 최소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상도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법년은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아 모두 가난한 친구와 먼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자가 되면 덕을 행한다는 말이 이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공이 방문한 나라의 군주들은 모두 뜰 아래로 내려와서 자공과 대등한 예를 나누었다. 이걸 이제 분정항례라고 합니다. 분자는 나눌 분자를 씁니다. 정자는 정원, 뜰이죠, 그죠? 정원을 사이에 두고 그런 얘기죠. 이제 정원을 딱 반을 나눠가지고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등한 예를, 항례라는 건 예를 대등하게 나눠. 사업하는 자공이 한 나라의 임금하고 뜰을 사이에 두고 대등한 예를 나눴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죠? 이와 같이 자공이 권세를 누리게 된 데에는 자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퍼진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모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제 자공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 자공 고향도 가고 그 다음에 논어도 다시 훑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자공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4, 5년 전에 제가 자공 고향을 처음 갔을 때는 자공 무덤이 다음 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무덤이 옥수수 밭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앞에 뭐 석상도 있고 했는데 문화대혁명 때 이제 문화대혁명 때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이제 비린비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표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공자를 비판합니다. 비린비공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인표와 공자를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적지들을 엄청나게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목 다 쳐버리고 석상들은. 그래서 자공 무덤 앞에 있는 석상들도 꽤 많이 훼손이 됐는데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자공 고향을 이렇게 하남성이거든요. 하남성 준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공 고향이 어떻게 돌아가나 인터넷을 통해 살펴봤더니 아이고 뭐 연구에도 생기고요. 그 앞에 자공 무덤 앞에 새롭게 싹 정비도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 사람 하나를. 조만간 한 번 더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한번 교류를 해볼 생각입니다. 공자가 천하의 명성을 퍼지게 높이게 된 것은 돈 많은 상인이었던 자공이 공자를 뒤에서 서포트했기 때문에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공자는 뭐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계급 출신으로서 재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자기의 이상을 천하에 실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뭐 받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어딜 가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좁으면 그냥 걸어서라도 가죠. 근데 그러면 땅덩어리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려면은 마차 타고 가야 되는데 뭐 공자가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노잣돈이 어디 있고 뭐. 그때마다 전부 다 자공이 와가지고 다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모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공 이름이 사입니다. 사. 단목사입니다. 성은 단목시고 이름은 사예요. 사야 내가 오늘 위나라 가고 싶다. 스승이 그 한마디 하면은 자공이 마차 대령하고 자기가 시간 되면 같이 모시고 가는 거죠. 왜? 모시고 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자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군주들하고 대등하게 예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결국은 자공의 재력이 뒤에 뒷받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를 얻으면 그 명성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목. 백규라고 하는 사업가는 돈을 벌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곡식을 늘리려면 생산량을 늘리려면 상품의 종자를 사들였다. 그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소비의 향락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절약하면서 일할 때는 노빌드가 동고동락했다 라고 하는 사업가로서의 진면목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여서 곡식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서 돈을 벌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좋은 품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팔아가지고 더 많은 소출이 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사업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죠. 이런 백규라는 사람이 있고요. 백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영인이 갖추어야 될 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 4가지를 2000 수백 년 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리더십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경영은
이윤, 이게 이제 상나라 때 유명한 재상입니다. 상나라 탕임금을 보좌했던 유명한 재상입니다. 요리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여상, 이게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의 이름입니다. 강태공이 모략을 구사하듯이 손무와 오자가 군대를 부리듯이 진나라의 유명한 개혁가인 상황이 법을 시행하듯 한다. 내 경력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전략을 구사하고 책략을 구사하고 나라를 다스렸듯이 그런 차원에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동급을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경영인으로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나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을 자애로움이 없거나 이게 인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것을 지켜낼 강단이 없으면은 나의 기술을 나의 경영법을 아무리 배우려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경영인으로서 갖춰야 될 네 항목의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 용, 인, 강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딱 잘라서 요약을 했습니다. 뭐 또 오늘날 21세기에 경영인으로 저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리더십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노블리스 어울리주는 주고받을 자유로운지 인이죠. 어지린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천하에서 장사하면은 백규를 시저로 갖던다. 백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경험의 상위 장점이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은 대단히 실용적인 경영 이론을 갖추고 있는 이론까지 겸비한 사업가로서 백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마천이. 그리고 이 백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게 수즉 자거요. 한즉 자주다. 8글자입니다. 홍수가 나면은 수레를 준비하고 가뭄이 들면은 배를 준비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홍수가 났을 때 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수레를 준비하라 그러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마차가 필요하지 바퀴 달린 마차가 필요하지 수레가 필요하지 배가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왜? 홍수가 나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가뭄이 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가뭄이 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홍수가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를 미리 준비해라. 이게 백규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나를 땅을 가진 군과 대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변방지역의 목장주였습니다. 목축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여성 사업가로 보입니다. 현재 이름으로 봐서는. 그리고 진시황은 정조가 있는 부인으로 여겨 그녀를 손님처럼 대하는 한편 그녀를 위해서 여외청대를 지어줬다. 이 과부청이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목축업을 했던 목장주인 나라고 하는 사업가하고 그 다음에 광산업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잘 지켜내고 자기 몸도 정조도 잘 지켜낸 과부청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존중을 합니다. 진시황의 여러분들이 모르는 면모가 새롭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진시황이 경제적으로 사업가들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라는 걸 이 두 여성 사업가들을 존중한 대목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청을 위해서는 기념관까지 지어줬어요. 여외청대라고 하는 기념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준 겁니다. 2200년 전에. 나는 변방의 목장주였고 청은 먼 고장의 과부였지만 만성의 제왕과 대등한 예를 나누며 천하의 명성을 드러냈으니 이였지 부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이 두 여성 사업가가 얼마나 노블한 그죠? 대우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대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여성 사업가가 오블리주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귀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마천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리 밖에 나가서 땔감을 팔지 말고 천리 밖에 나가서 곡식을 팔지 말라. 저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요. 땔감을 들고 백리밖까지 나가는 거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곡식을 들고 천리밖까지 나가서 파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 갖고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시장의 유통 구조를 흐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 동네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바운더리 내에서 유통을 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팔아야지, 다른 동네 시장까지 가가지고 그 시장의 유통 구조를 흐트러 놓는 그런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덕을 심어라.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는 뜻이다 라는 말로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이웃에게 덕도 베풀고 주변에게 WS 오블리주를 실천함으로써 뭐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남성 남양에서 사업을 했던 공씨, 남양 공씨 같은 사람은 지금도 남양에서 상당히 그 존경받는 집안 가운데 하나인데 야철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 이주했던 사람인데 다른 동네에서 이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텃세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야철업 기술을 하남성에 와가지고 철광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큰 사업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뭘 같이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제방을 쌓아주고, 그러니까 그 동네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요. 길도 닦아주고 연못에 제방도 쌓아주고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그 아들놈이 아니 아버지 우리는 야철업하고 무슨 뭐 산 만들고 호미 만드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무슨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저수지 만들어주고 그런 거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남양 지역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이 생산이 되고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우리 물건도 더 잘 팔릴 거 아니냐. 근데 저수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길도 제대로 안 닦여 있고 농지도 제대로 개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물건도 안 팔리는 거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백성들의 소비가 올라가야만이 우리 물건도 잘 팔리는 거 아니냐 라는 말로 일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공시의 전통은 뭐냐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사회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가장 큰 돈을 크게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해줘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는 문화사업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자공이 큰 사업가라서 지금까지 중국 상인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표본으로 모델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국의 문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3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들은 부의 원리를 잘 따져 거취를 결정하고 기회를 잘 잡아 행동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으며 장사로 얻은 재산을 농업으로 지켰고 남다른 수단으로 얻은 재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켰다. 그들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전체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바꿀 줄 알았고 자기가 투자의 대상도 바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시세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던 상인들을 여러 사람 소개함으로써 경제학자로서의 사마천의 면목까지도 화신열전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바른 길은 검소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기본은 그렇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남다른 수단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 라는 말로 사업가로서 남다른 수단, 자기만의 경영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를 이루는 데는 고정된 직업이 없고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모았던 부도 흩어지는 법이다. 라는 말로
부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로 제가 화신열전에서 뽑아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상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하고 맞는 제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법녀의 생애하고 법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초나라 사람으로 올나라에 가서 벼슬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5월을 하나로 합치는데 결정적인功을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는 인생 최고 절정기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납니다. 법녀가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친구 문종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모셨던 월안 부처내라는 사람은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부귀영화는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간다. 그러면서 토끼가 잡히면은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라고 하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문종에게 떠나기를 권했지만은 문종은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자살을 강요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최초로 사기에서 쓴 사람이 법녀고, 그 뒤에 이제 한시인하고 관계돼가지고 토사구팽이 또 2번 사용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장사꾼으로 변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3번 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야사에 따르면은 미인계로 보냈던 서시하고 같이 떠나서 말년을 서시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물고기를 기르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물고기 기르는 책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잉어라든지 이거 이제 관상용 물고기 있죠, 그죠? 이런 걸 기르는 또 시조로 또 받들어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날은 중국 상인들에게 상성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장사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관우는 재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재물, 재자. 그러면 관우는 장사해서 돈 버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재물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재신이고, 법녀는 그야말로 사업해서 돈 버는 상성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상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협소설가 김용익이라는 분이 자기가 역사 속에서 누구를 가장 멘토로 삼고 계십니까 했더니 법녀를 꼽아서 더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무협소설이 이제 홍콩과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대륙에서는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후반인가 등소평이 이제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그리고 김용의 집안은 청나라 때 유명한 그 명문가 집안입니다. 성은 사씨예요, 사씨. 그러니까 조사한다 할 때 그 사씨입니다. 독특한 성을 쓰는 사씨인데, 진사 배출도 여러 명 했던 아주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 부르주아 집안으로 몰려가지고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은 홍콩으로 건너와서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신문사 사주로서 이제 글도 쓰고, 그리고 무협소설가로 또 명성을 떨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소평이 78년도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김용 집안을 신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는 대륙에서 해금을 시킵니다. 김용 소설을 출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륙에서 그 김용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신조협녀라든지 뭐 의천도령기라든지 소호강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대륙에서 이제 드라마로 만들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원작자한테 인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김용이 그때 인세를 얼마를 받았냐면 1원을 받았어요. 1원. 하여튼 사업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용도 소설가이고 그 다음에 신문 사설을 쓰는 신문사 사주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업가거든요. 신문사 사주거든요. 1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일단 받아야 돼요.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이제 계약 성립이 안 되니까. 또 얼마를 받겠어요. 대륙에 처음으로 작품이 이제 자기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업가 머리가 번뜩인 거예요. 1원을 받아요. 왜? 1원 받으면 뉴스가 어마어마한 뉴스가 돼요. 그러면 자기 무협소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매덕의 대륙에 김영의 무협 영화가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인셀을 저작분야를 이름받았다. 이건 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김대엽이야. 그 이후로 야 역시 대엽답다.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냥 협객들을 큰 협객들을 대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김대엽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대륙에 소설이 더 많이 팔릴 거죠.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막 타고 가니까. 그리고는 베이징에서 김학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김학이라는 김용학. 전설이에요, 이 양반이. 예. 제가 홍콩에서 두 번을 만났는데 직접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김용 선생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이제 백양 선생하고 두 분을 보고 싶은, 두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한 분은 9년 26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역사책을 썼던 분이고, 여기 이제 홍콩에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인데 인품이 다른 거야. 얼마나 푸대접을 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홍콩까지 찾아갔는데 비서하고 하루 종일 통화해가지고, 그 처음에 딱 가서 만났더니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적판들, 자기 작품 해적판들, 책꽂이 저한테 꽂혀 있어요. 한 번도 그나마 그래도 뭐 법으로 소송을 걸지 않아서 그때 이제 정식으로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 의뢰를 받아서 이제 홍콩으로 건너갔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사람을 내려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양 선생님은 완전히 한 마리 보고한 학과 같은 그런 분. 어쨌든 간에 뭐 직접 만나본 제 느낌으로는 차도 한 잔 제대로 못 얻어먹고 왔습니다. 홍콩까지 가. 그것도 정식으로 당신 책 한국에서 일세 지불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출판하려고 내가 중개자로 나섰다 읽고 왔는데도 어쨌든 간에 법년은 그렇게 해서 김용이라고 하는 무협소설가 때문에 유명해졌고, 실제로 김용은 이제 원려음이라고 하는 그 무협소설 속에서 김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법년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전혀 무술을 못하면서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한 삼걸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볼 때는 정신적 멘토로 보입니다. 이런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장량도 최고 절정기 은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용하고 자꾸 김용이네. 법료하고 장량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료 같은 경우는 인생 3부작을 모두 성공시킨 거의 완벽한 남자로 현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늘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인물로서 법료하고 장량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퇴, 그 다음에 공성용퇴, 공을 이루고 나면은 용감하게 뒤로 물러가고, 성공불거, 성공한 자리에는 머무르지 마라. 그 다음에 지지,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써져 있는 글자들이냐 그러면 장량 사당에 써져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법년은 계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상당히 믿지 못할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연이라고 아까 잠깐 계연 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물건값이 오르면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물건을 팔고, 그 사람이 계연입니다. 이게 법료의 스승이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 계연이 7개의 칠책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계연 칠책을 실질적으로 실제로 활용한 사람이 이제 법료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종이라는 사람이 구천에게 자살을 강요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계연 칠책 가운데 3가지만 쓰고도 오나라를 멸망을 시켰다. 나머지 4개는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안 써먹고 있냐, 이렇게 이제 다그칩니다. 그게 나한테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개인 남자로서 굉장히 닮고 싶은 아주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위에다가 베풀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얘기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김용입니다. 여기가 화산논검이라고 해서 김용 소설 가운데 소강호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화산파가 이제 화산에서 논검, 그러니까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참 재밌죠. 이게 김용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글자를 쓰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썼습니다. 논할 논자, 토론한다 할 때 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검을 토론한다. 실제로는 무예를 겨루는데 그거를 논자를 썼어요. 싸움 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논한다는 화산 논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산에 가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저걸 해요. 화산 논검이라고 해서 무술 시범들을 합니다.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화산에 왔을 때 모습입니다. 잠깐 김용과 범녀의 관계를 영상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원려검이라고 하는 김용의 소설 속에서 범녀가 실존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무공은 그냥 무술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지혜로, 지혜와 책략을 가지고 모든 무공을 압도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고, 주로 이제 서시하고 젊은 처자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60 넘어 먹어서 아청이라고 하는 손녀뻘을 만나서 두 여자를 모두 거느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녀의 이런 지혜가 오늘날 중국 상인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진정한 상술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게 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얻은 사업가가, 기업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 소비자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기업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이제는 현대 기업으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인류 대학으로, 최고 대학으로 꼽는 대학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무슨 뭐 예일 대학이니 그다음에 또 뭐죠? 하버드니 이렇게 꼽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을 많이 꼽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시카고 대학 출신의 기업인들이 가장 착한 기업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 착한 기업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배경은 뭔가 봤더니 입학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동서양 고전을 50권을 완전히 읽고 레포트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인문학 교육이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런 뉴스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계에서도 뭐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인문학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기업마다 유명인들을 모셔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문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유명인 위주의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지속성이, 스타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분 책을 한 권은 제가 번역을 했고 한 권은 이제 감수를 했는데, 허탁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서주사, 주나라 시대 때 연구를 했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미 역사학자예요. 중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교편을 잡아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저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분을 대만의 한 기업이 초빙을 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초빙한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 약 2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분을 정해진 시간,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기업에 있는 리더급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분하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봐서, 역사를 통해 본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 사례를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진시황 이야기를 쫙 해주고 나면은 기업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경영이나 기업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진시황 리더십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책을 낸다고요. 그 대신 이 기업은 뭐 하냐 그러면 2년 동안 이분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기사 보내서 모셔오고서, 그죠? 그리고 생활비 전부 다 대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앉아가지고 경영인들을 좀 더 나은 경영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현대의 경영 이론들, 이런 접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학 이런 부분들을 또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결국은 미래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또 한 단계 키워가는 겁니다. 이 또 노학자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서 자기가 통찰력을 뭔가를 발휘해 내려면은 자기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업인들. 그냥 쇼맨십 잘하고 말 잘하고 그다음에 비 맞출 줄 아는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이제 대우하는 척하죠. 제가 몇 달 전에 삼성전자의 권호연 사장하고 저녁을 초대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그 삼성 그 서초동에 있는 삼성타워 거기 그 전부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한 대여섯 명 같이 이렇게 초빙을 받았는데 외교 전문, 그 다음에 뭐 신문, 언론 교통, 그냥 밥 먹고 끝이에요. 뭐하러 밥을 우리를 불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식사하고 끝났습니다. 그냥 그 대신 정보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예, 뭐 요즘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중국하고는 뭐, 그러니까 살짝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보만 빼먹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책 한 권 사인해서 주는. 이런. 저는 영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사장단 특강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사장단은 이렇게 강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관식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쭉 되어 있어요. 삼성 사장단 강의는요, 카메라가 저를 비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비칩니다. 사장단을 감시한다고, 감시. 아니 근데 이 삼성 사장단 한 50여 명 되는 사장단, 이 눈빛을 보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는 거야. 전혀 호기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빛 있죠. 질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커먼 차 타고 시커먼 양복 입고 무슨 뭐 조폭들 아침에 무슨 조창문이 뭐 조폭들은 그래도 기세나 등등하죠. 눈빛이나 살아있죠.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법률의 간략한 생애부터 들어갑니다. 생물연대는 미상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했던 시기들을 전체적으로 미루어 볼 때 기원전 약 53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8년에 약 90까지 살았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실제로 또 거의 공자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공자님이 기원전 551년인가 아마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하고 거의 뭐 동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자공이 월나라를 방문했더니 구천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공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법년은 월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각지를 떠돌면서 원래 초나라 사람이고 하남성 정도라고 하는 곳이 고향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돌로 만든 석상과 무덤, 거기가 이제 정도현에 남아있는 법녀의 유적지인데, 옛날에는 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이 지역 그 중심으로 해서 천하를 떠돌면서 다양한 정보와 천하의 정세를 파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종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월나라의 문종을 만나서 추천으로 월왕 윤상, 이게 이제 월왕 구천의 아버지입니다. 윤상을 만났다가 그 뒤에 구천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부차와의 대결에서 윤상이 패하는 바람에 구천이 즉위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기원전 479년이고, 그리고 기원전 494년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천이 원활하고 무리하게 싸우다가 완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멸망할 뻔했는데 이때 이제 미인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뇌물들을 써가지고 겨우 나라를 부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구천하고 구천 부인하고 법녀가
직접 두 사람을 모시고 오나라에 가가지고 오나라 왕 부차의 시중을 들어요. 3년 동안을. 그 사이에 국내를 문종이 맡아서 이제 꾸려가고 있었어. 그때 구찬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구찬이라는 사람이 뭐 패배하고 나니까 문종과 법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녀는 떠나지도 않고 자기 자신, 자기 옆을 지키면서 자기를 오나라까지 와가지고 보좌를 하잖아요. 그때 구찬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오나라 왕 부차가 병이 나니까 부차의 병문안을 가가지고 부차의 똥을 찍어가지고 맛을 볼 만큼, 그게 와신상담입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아부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해서 3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왕 부차는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아부를 하고 자기를 극진히 모시니까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3년 만에. 와가지고 10년 교훈, 10년 생취라고 하는, 이게 진짜 와신상담이죠. 10년 동안을 뭐 하냐 그러면 패한 경험을 교훈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생취, 10년 동안 생산량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저게 그게 생취를. 요 동안에 생산량을 기르고 인구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월왕 구천이 남긴 유명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복지정책이에요. 요 복지정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뭐 몇 명 넣으면 뭘 주고 노인을 어떻게 보살피고 결혼하는 정책, 결혼 장려금,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 할 때도 가끔 구론의 구천의 복지정책이 이제 특히 인구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참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축적하고 오나라에 대해서는 이간책과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오나라 왕 부차의 심기를 흩어놓습니다. 오나라는 오자서라고 하는 충신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가 오자서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원래 오자서는 부차의 아버지인 함려라고 하는 사람을 임금으로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신입니다. 근데 함려가 죽고 부차가 임금이 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기업과 경영 얘기할 때 항상 2세 경영 때 생겨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창업 공신들하고 2세가 경영할 때하고의 세대 차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는 서로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면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경영자가 돼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던 아버지급의 이 경영인들, 그죠? 공신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꼰대 소리 한다고 들린단 말이죠. 특히 이때 2세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 외국물 좀 먹고 최신 경영 이론 배워오고 뭐 MBA 과정 나오고 이러면 이제 노인네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세 경영 교육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창업주한테 은퇴할 때 창업 공신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게 아니면은 2세를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되게 다 최신 경영 이론 배운다고 되게 2세들을 저 유학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신들하고 완전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떼놨다가 갑자기 경영 일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당연히 창업 공신들 입장에서도 1세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껄끄럽고 2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쉰 냄새 나는 노인네들 있잖아. 이게 오자서가 계속 부차한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오자서는 보니까 월나라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차한테 계속해서 야, 월나라는 우리 뱃속에 있는 질병과 같은 존재다. 빨리빨리 밟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비라고 하는 간신배한테 또 홀랑 빠진 데다가 서시라고 하는 미인한테 빠져있죠. 부차가 이게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오자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나라로 사신이 제 나라 가는 김에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제 나라로 보내가지고 포씨 집안한테 보살피게 해달라고 해요. 이 포씨 집안이 포숙 집안이야. 그 포씨 집안이. 그거를 엿보고 있던 백비라는 놈이
부처한테 가서 꼬에 바칩니다. 이게 제 나라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아들을 제 나라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자기 검을 오자사한테 내립니다. 근데 오자사가 그 검으로, 이제 총루검이라고 하는데요. 그 검으로 자기 자신의 목을 그어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저주가 내 두 눈알을 파내서 고소성 성문 위에다 걸어라. 고소성은 오나라의 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볼란다.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오나라가 망합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은 부처가 오자서의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에다가 싸가지고 전당강이라고 하는 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문종이 멋진 사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종이 월나라를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첫 번째로 개명을 합니다. 법녀가 이름을 두 번을 바꾸는데요. 첫 번째 바꾼 이름이 치자피입니다. 치자피는 말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오자서를 말가죽에 싸가지고 전당강으로 버릴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재밌게도. 그런데 법녀가 월나라를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치자표로 바꿨죠. 정말 멋있는 남자죠. 두 사람은 평생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법녀하고 오자서는 적국이었잖아요. 원나라하고 월나라니까. 하지만 오자서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가라는 걸 법녀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자서를 위한 레퀴엠. 다른 말로 오마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자서를 기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름을 바꾼 거 첫 번째. 그리고는 제나라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농업으로 천금을 축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법녀를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다시 자기 고향 쪽인 정도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유통업을 통해가지고 정도라는 지역이 천하의 교통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통을 통해가지고 또 치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년 동안 3번 천금을 모아서 3번 다 모두 사회에 환원시킨 삼취 삼상이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남긴 사람이 법녀입니다. 그리고는 말년을 편안하게 보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어하면서 양어장 꾸려서 물고기 기르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 두 번째로 이름을 바꾼 게 뭐냐 그러면 정도로 가면서 이름을 바꾼 게 도주공으로 바꿉니다. 정도의 도자에 도자 자기 고향 쪽의 이름. 그리고 이는 이제 정도의 주공이다 해서 붉은 줄자를 씁니다. 주공이다. 도주공으로 바꾸는데 왜 주공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도는 이제 자기 고향인 정도 쪽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주공 하면은 부자 하면은 도주공. 그래서 상업으로서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으로서 성공하려면은 도주공이고 인생 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자공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상업하면은 치부하면은 자공이고 멋진 삶 하면은 도주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생 삼모작을 모두 성공시킨 인물로서 중국 상인들의 멘토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법녀였습니다. 법녀를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법녀가 성공했던 비결을 쭉 이렇게 한번 좀 도식적이긴 합니다만은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경험에서 나온 학식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배우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학식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책 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있는 겁니다. 사실 식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게 뭔가를 깨쳐서 안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배운다고 해서 다 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배우고 나면은 그 사물의 표면에 보이는 그 이면까지 깨뚫어 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내는 게 이게 이제 식견이란 말이죠. 학식하면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빕니다.
배운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책 본다고 해서 학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볼 줄 아는 식의 단계, 식견의 단계로 이제 승화시킨 인물이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누구랑 같이 살았냐? 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산 사람 가운데서 자기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또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경지가 달라지죠. 이 당시에 법녀랑 같이 살았던,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오자서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손자병법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오나라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추천했던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공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법녀에서 볼 수 있는 건 2500년 전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 있었다고 계연 7책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확고한 자기 철학.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었죠. 자기 철학이 없으면은 그 최고의 절정기에 물러난다는 건 힘들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학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건 일화가 있습니다. 전나라 왕인가 하는 사람이 하루는 법녀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결과는 좋았다. 결과는 좋았다. 그 대신 이제 범법자야.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절반은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절반은 용서하자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반반씩 나눠져 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법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제가 집에 똑같은 옥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놈은 이게 5천만 원이고 한 놈은 10배가 나갑니다. 이거 5억짜리입니다. 문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이건 5천만 원, 이건 5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에서 살짝 보면 요 놈이 조금 두꺼워 보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5억짜리가 옆에서 보면 살짝 두꺼워 보입니다. 그게 후자예요. 그게 후자를 써서 고얘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듣고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판단하기 어렵고 곤란할 때는 후덕하게 덕을 베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공기에 나오는 군자는 후덕으로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법녀가 삼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노블레스 오블리지 기본은 후덕이죠. 그죠? 예. 뭔가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책에도 후덕한 자만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의 이치를 법녀가 깨달아서 양이면은 후하게 베풀어라, 용서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 2개를 가지고 잘 비유를 해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법녀와 관계되어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언명구는요, 법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인이 임시다. 사람을 잘 쓰고 시세에 맡겼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세가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철칙입니다. 양대 철칙입니다. 인재와 시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치천금, 3번 천금을 모았다. 삼치삼산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부호행기덕이다. 부자가 되면 덕을 행한다. 그 다음에 언부자 계칭 도주공이다. 부자하면 모두가 도주공을 입에 올렸다 라고 하는 말로 부자들이 다 본받고 싶어 했다 라는 말로 사마천이 도주공을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공사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다라고 제가 무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여시춘추에 나오는 거사, 사사로움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편이 한편 있습니다. 사적 원한이 공적인 일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바,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을 감출 수 없고 미워한다고 해서 잘한 행동을 없앨 수 없다.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감추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 잘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봐줘. 이게 공사구문의 기본적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군주가 밝으면 신하가 정직해진다. 군주는 해시계의 기둥이고 신하는 그림자다. 기둥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그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그 기둥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림자도 삐뚤어지는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태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중국 최고의 명군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신하를 놓고 당태종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기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 평가가 엇갈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 하나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요상한 문제 같은 걸 내가지고 이 신하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이 혼을 냅니다. 신하를 혼을 내면서 근원이 막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줄기를 맑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황제인 내가 맑지 않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신하를 테스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하들을 보고 니들은 맑아야 된다, 니들은 고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걸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군주는 해시계의 기둥이고 신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법녀의 노블레스 올리주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10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마칠까요? 다음 주 없습니다. 예, 괜히 저 없는데 오셔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 11월 19일 날, 11월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